조카를 만나러 갔을 뿐인 미모의 여성. 그녀를 먹잇감으로 삼은 위병소 간부는 간첩으로 몰아가며 추악한 욕망을 드러낸다. 하지만 여자의 정체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령관. 감히 건드려선 안 될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었다. 한순간의 오만한 실수는 그의 검은 배경이 세상에 드러나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새벽이었다.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가 다시 뛰기 시작하기 전 오직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는 시간. 윤서아 소장은 군복이 아닌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딱딱한 군화 대신 맨발로 마루를 딛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별 2개가 박힌 그녀의 제복은 옷장 안에 걸려 있었고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성이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군에 입대한 이후 단 하루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쉬어본 날이 없었다. 늘 머릿속에는 작전과 훈련, 부대 관리와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하나뿐인 여동생의 아들 20살 조카 이하준이 해병대 신병 훈련을 마치는 날이었다. 한 달간의 고된 훈련을 끝내고 처음으로 가족의 얼굴을 보게 될 조카를 위해 그녀는 기꺼이 하루를 비웠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턱선을 가진 군인이 서 있었다. 수많은 훈련과 작전 속에서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짧게 자른 머리카락. 하지만 오늘은 그 군인의 모습을 잠시 지우고 싶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몇 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화장품들이 보였다. 어색한 손길로 파운데이션을 펴바르고 조심스럽게 아이라인을 그렸다. 립스틱을 바르자 흑백 사진 같던 얼굴에 비로소 색이 입혀지는 듯했다. 옷장 문을 열자 한쪽은 각 잡힌 군복들이 다른 한쪽은 그녀가 거의 입지 않는 사복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늘색 실크 블라우스와 하얀색 워이드 팬츠를 골랐다. 군복의 뻣뻣함 대신 몸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낮은 굽들을 신고 귀걸이로 단장했다. 마지막으로 은은한 향수를 손목에 뿌렸다. 거울 앞에 다시 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지휘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아하고 세련된 도시 여성이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변신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모 너무 예쁘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조카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데이트 가는 줄 알겠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여동생 윤정인의 목소리에 서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꿈이니까 기분 좋네. 우리 하준이기 살려줘야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모가 왔다고 자랑하게. 하긴 언니가 저렇게 꾸민 거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조심히 다녀와. 하준이 보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내 사랑도 꼭 전해주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는 서아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늘 부관이 운전하는 지휘관 차량의 뒷자리에만 앉다가 직접 운전대를 잡으니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있는 해안 도시를 향해 차를 몰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다. 늘 작전 지역의 지형과 경계 태세를 살피던 눈으로 보던 세상이 오늘은 그저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다가왔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20살 파릇파릇한 청춘인 조카를 만난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윤서아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인물이었다. 남성 군인들도 버티기 힘든 특전사의 모든 훈련을 최후로 수료하고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특전팀장, 최초의 여성 대대장,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여성 특전사령관.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는 단순한 계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과 헌신의 무게였고 수많은 여성 군인들의 희망이자 목표였다. 그녀의 지휘 아래 있는 특전사에서는 그녀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그녀의 차량 번호만 보고도 100m 전방에서부터 경례를 준비했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최고 지휘관의 동선을 방해하는 것은 불문율에 가까운 금기였다.
그런 생활에 너무 오래 익숙해진 탓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연함이라는 무서운 습관에 젖어들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향하는 곳은 자신의 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그녀는 별 2개를 단 군인이 아닌 그저 이하준 훈련병의 이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해병대 부대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붉은 명찰에 새겨진 해병이라는 2글자가 낯설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왔다. 육군, 그것도 특전사화는 또 다른 그들만의 자부심과 기백이 부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살짝 떨려왔다. 한 달 만에 볼 조카는 얼마나 늠름한 해병이 되어 있을까? 까맣게 타고 더 단단해졌을 조카의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 메고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이모이고 싶었다. 군인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오직 조카를 사랑하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를 만나고 싶었다. 위병소에 다가갈수록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졌다. 그것은 설렘 때문이지 곧 닥쳐올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예고는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채 맑고 청명한 가을 햇살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위병소는 위압적이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새겨진 아치 너머로 각 잡힌 근무복을 입은 해병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서한은 그들의 굳건한 모습에서 갓 훈련을 마쳤을 조카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부대를 드나들던 습관대로 위병소 근무자에게 가볍게 목례만 하고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면회객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영부를 작성하는 테이블을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돌아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상사 한 명이 팔짱을 낀 채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군복은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어젯밤 마신 술이 덜 깬 듯 부석했다. 구태영 상사. 위병소 근무 책임자이자 이곳에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작은 왕이었다. 민간인은 저쪽에서 신분 확인하고 출입증 받아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규정 모르십니까? 구 상사는 투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꾸민 서아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는 실크 블라우스, 딱 떨어지는 바지,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평범한 면회객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여자 혹은 군대 교육을 우습게 아는 교만한 여자일 뿐이었다. 서아는 순간 당황했다. 맞다. 여긴 내 부대가 아니지.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신병 훈련 마친 조카 면회 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 쪽으로 돌아가 신분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구 상사는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무언가 불순한 호기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조카요? 이름이 뭡니까? 이하준 훈련병입니다. 이하준이라 어디 보자. 구 상사는 건성으로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다시 서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불쾌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서아는 조카를 만날 생각에 꾹 참았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고압적이었다. 서아는 핸드백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구 상사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서아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듯한 태도였다. 윤서아 나이가 꽤 있으시네. 보기에는 아가씨 같은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희롱이었다. 서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군대에서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런 식의 언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다. 사복을 입은 민간인. 그리고 상대방은 그녀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분 확인 다 되셨으면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서아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구 상사의 심기가 뒤틀렸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니, 안 끝났소. 요즘 간첩들이 가족으로 위장해서 부대에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야. 특히 당신처럼 수상하게 빼입고 온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검문해야지. 수상하게 빼입고 온 사람이라는 말에 서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잉 검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트집 잡기였다. 구상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굴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가학적인 쾌감을 즐기고 있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조카를 만나러 온 이모일 뿐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혹시 알아? 북에서 보낸 미행계일지 구상사는 희죽거리며 주변에 있던 어린 해병들을 쳐다보았다. 몇몇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일부는 그의 권위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에 서한은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썩어빠진 권력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비겁함. 이것이 군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 책임자로서 의심이 드신다면 정식 절차에 따라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신원 조회를 요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서아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다져진 그녀의 카리스마가 무의식 중에 터져나온 것이다. 순간 구상사는 주춤했다. 평범한 여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세에 본능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곧 이성을 되찾았다. 여기서 밀리면 자신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상황을 키우기 시작했다. 월권이 여자가 지금 군법을 운운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좋아,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정식 절차대로 당신을 간첩 용의자로 체포하겠어. 구상사는 옆에 있던 해병들에게 눈짓을 했다. 뭐해 이 새끼들아. 당장 이 여자 포박하지 않고. 어린 해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아무리 봐도 간첩으로 보이지 않는 우아한 여성을 포박하라는 명령에 선뜻 따를 수가 없었다. 이봐요, 상사님. 이건 좀 한 해병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구상사의 불호령에 말꼬리를 흐렸다. 시끄러워. 까라면 가. 여기가 너희 친구랑 노는 놀이터야? 상급자 명령 불복종이야. 협박과 고함에 못 이긴 해병 2명이 마지못해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그대들은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을. 그녀는 순순히 두 팔을 내밀었다. 저항할 수도 있었다.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해병 2~3명을 제압하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이 썩어빠진 군인의 민낯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포승줄이 그녀의 손목을 감았다. 화사했던 휴일의 아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위병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포박된 윤서아는 위병소 한쪽에 마련된 작은 대기실로 끌려갔다.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공기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탁했다. 문이 닫히자 구태영 상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아 그녀를 마주보았다. 방금 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끈적끈적한 욕망이 그의 눈빛을 채우고 있었다. 자,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윤서아 씨라고 했나. 구상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의자에 앉히지 않고 세워둔 채 아래에서 위로 그녀의 전신을 훑어보았다.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보낸 사람이야? 서아는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추악한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 시선에 구상사는 기분이 상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저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거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서 한 번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풍겨왔다. 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자는 단순한 군기 문란을 넘어선 범죄자다. 성희롱,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구상사는 서아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불쾌한 시선이 그녀의 얼굴, 목, 가슴을 차례로 더듬었다.
이렇게 예쁜 얼굴로 뻣뻣하게 구니까 더 매력적이네. 조카 면회 왔다고? 거짓말. 딱 보니까 높으신 분들 상대하는 아가씨 같은데. 오늘은 운이 없었어. 하필 나한테 걸렸으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향해 뻗어왔다. 서한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살짝 비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구상사는 자신의 손길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폭력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인연이 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느껴지는 악력에 서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지금 내 손목에 묶인 줄을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널 깐첩으로 쏴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알아들어. 협박과 함께 그의 얼굴이 서아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의 더러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는 서아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늘 다른 여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권력과 폭력 앞에서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경멸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치 사자 앞에서 겁 없이 날뛰는 하이에나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구상사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너 그 눈빛 뭐야?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 거칠게 행동했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가 우스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구역에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벗으라면 벗고 기라면 기어야 한단 말이다. 그의 포효는 극에 달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다. 그는 서아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하고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들이었대. 그는 그녀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녀를 자신의 성적 놀이로 삼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아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쓰레기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가 아닌 뼈저린 대가였다. 이자의 만행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그의 언행과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문틈으로 엿보며 불안에 떨고 있을 어린 해병들이 바로 산증인이었다. 서아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기운을 해방시켰다.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갈고 닦은 살기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바로 앞에서 그 살기를 정통으로 맞은 구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았다. 눈앞에 여자가 풍기는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해 있었다.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른 백전노장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다. 너 뭐야? 구상사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서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 놈이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댔는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다. 내 놈의 군 생활은, 아니 내 놈의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대기실의 탁한 공기를 가르는 순간 묶여있던 그녀의 손이 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을 올가매고 있던 포승줄이 힘없이 끊어져 나갔다. 특전사에서 수없이 연마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결박을 푸는 기술이었다. 구태영 상사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놀라 입을 벌리고 있는 그의 턱을 향해 서아의 손날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정확히 급소를 가격당한 구상사는 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하지만 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구상사의 팔을 꺾어 뒤로 돌리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강하게 내리눌렀다. 완벽한 제압 자세였다. 구상사는 숨을 헐떡이며 버둥거렸지만 강철 같은 힘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희롱하며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신음하는 한심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내 놈 같은 버러지 때문에 군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군복의 무게를 모르는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서아는 그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는 문 밖을 향해 소리쳤다. 위병소 근무자 전원 즉시 여기로 들어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최고 지휘관의 위용과 명령이 담겨 있었다.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해병들은 그 명령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우르르 대기실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구상사가 한 여성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 여성은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세로 그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이 자를 당장 군사경찰에 넘겨라. 제목은 직권남용, 불법 감금, 그리고 군인에 대한 성희롱이다. 서하의 말에 해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군인에 대한 성희롱? 눈앞의 여성은 민간인이 아닌가? 뭐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야, 이 새끼들아.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지 못해. 바닥에 눌린 구상사가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서하는 그의 목덜미를 더 강하게 누르며 한 해병에게 명령했다. 거기 병장, 지금 즉시 자네 부대 주임원사에게 연락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위병소에서 긴급 상황에 처했다고 보고해라. 5분 내로 달려오라고 전해. 육군 특수전사령관. 그 단어가 대기실 안 모든 사람들의 귓전을 때렸다. 해병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육군, 그것도 특전사를 지휘하는 사령관. 어깨에 별 2개를 단 소장. 대한민국 국군 서열에서 손에 꼽히는 최고 2급 장성.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구상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거짓말. 내년이 사령관이면 나는 참모총장이다. 어디서 감히 장군님을 사칭해. 내 신분은 내 놈 같은 자에게 증명할 필요 없다. 곧 알게 될 테니. 서하는 차갑게 대받았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해병들은 더 이상 구상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병장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주임원 사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던 구상사는 이제 바닥에 처박힌 범죄자 신세가 되었고 그가 무시하고 희롱하던 여성은 부대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로 변해 있었다. 몇 분이 연겁처럼 흘렀다. 위병소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급정거하는 차량 소리와 다급한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고지어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고 헐레벌떡 뛰어온 주임원사와 당직 사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대기실 안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당황한 주임원사의 눈에 서하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국방일보 일면의 사진 한 장.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전사령관 윤서하 소장 취임. 주임원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외쳤다. 충성, 장군님, 어찌된 일이십니까? 장군님이라는 말이 주임원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대기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구상사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어린 해병들은 차렷 자세로 선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서하는 그제야 구상사를 누르고 있던 무릎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올려다보지 못했다. 주임원사, 이자를 현 시간부로 즉위 해제하고 군사경찰에 인계하도록. 그리고 부대 내 가혹 행위 및 성범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해.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주임원사의 대답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윤서하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구상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욕망은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무너진 권력 위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령관이 서 있었다. 폭풍의 서막. 위병소에서 벌어진 소동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육군 특전사령관이 그것도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방문했다가 위병소 상사에게 붙잡혀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부대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소식을 보고받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최성규 대령은 관사에서 뛰쳐나오다시피 하여 위병소로 달려왔다. 그는 윤서하 소장과 동기였지만 진급에서 밀려 별을 달지 못한 대령이었다. 한때는 어깨를 나란히 하던 동기가 이제는 하늘 같은 상관이 되어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 장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부대 관리를 잘못한 탓이네. 정말 면목이 없네. 단장은 서하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네 부대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군. 서하는 단장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공적인 분노와 책무만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이지 않아. 이런 자가 위병소 책임자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동안 수많은 부하 여군들과 면회객들이 저자에게 고통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군. 즉시 바로잡겠네. 저런 놈은 군법에 따라 가장 엄하게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네. 단장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 시각 군사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 구태영 상사를 연행해 갔다. 구상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끌려갔다. 그가 입고 있던 군복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수치스러워 보였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될 무렵 멀리서 한 무리의 신병들이 인솔자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한 달간의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에 들떠있는 얼굴들이었다. 그 무리 속에 유난히 앳된 얼굴의 한 훈련병이 있었다. 바로 이하준이었다. 하준은 멀리서부터 위병소 주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높은 계급의 간부들이 잔뜩 몰려 있었고 군사경찰 차량까지 와 있었다. 무슨 큰일이라도 터진 건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이모, 하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이모가 난생 처음 보는 높고 무서운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모 앞에서 쩔쩔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모, 하준이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교관에게 가로막혔다. 훈련병 이하준, 대열 이탈하지 마. 그때 서하가 하준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단장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하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다가가자 교관과 훈련병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뻣뻣하게 굳어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하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늘 다정하기만 했던 이모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카리스마에 그는 압도당하고 있었다. 서하는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조카 앞에서만큼은 강한 군인이 아닌 따뜻한 이모이고 싶었다. 괜찮아, 하준아.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그녀는 손을 뻗어 훈련으로 새까맣게 탄 조카의 뺨을 쓰다듬었다. 우리 조카, 한 달 사이에 아주 늠름한 해병이 다 됐네. 고생 많았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된 훈련의 기억과 이모를 만난 반가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자, 우선 부대장님께 신고부터 드리고 오늘 하루는 이모랑 같이 보내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서하는 하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시 단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준은 멍하니 이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변의 동기들이 부러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속삭였다. 야, 이하준, 너네 이모? 혹시 하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이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늘 부대에서 벌어진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이모가 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윤서아는 단장과 함께 부대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하준의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나아가 군 전체에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조카 면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 폭풍의 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개혁의 칼날, 교육훈련단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아는 단장이 권하는 차에도 손을 대지 않은 채 소파에 고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다. 단장 최성규 대령은 그녀의 맞은편에서 자불안석이었다. 강 장군, 다시 한번 사과하네. 부하 직원의 잘못은 모두 지휘관인 나의 불찰이야. 이번 일은 내 선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할 테니. 마무리. 서하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건 자네 선에서 마무리될 일이 아닐세. 구태영 상사 한 명을 처벌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는 것으로는 상자 전체가 썩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서한은 말을 이었다. 저 아이들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이곳에 왔네. 그런데 군에 들어와 처음 마주하는 것이 저런 썩어빠진 고인물의 추태라면 저 아이들이 과연 군을 신뢰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희롱에 침묵하고 복종하는 법부터 배우게 될 걸세. 단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하의 말은 정복을 찌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네 부대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체, 나아가 육해공군전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생각이네. 특히 여군 인권 실태와 하급 부사관들에 대한 부당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겠어. 단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특전사령관이 직접 건의하는 사안을 국방부가 묵살할 리 없었다. 전군 감찰이라는 폭풍이 몰아치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해병대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했다. 강 장군, 제발 그렇게까지 일을 키우지는 말아주게. 해병대의 명예가 명예여. 서하가 몸을 돌려 단장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진정한 명예는 잘못을 덮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세. 썩은 부위를 깨끗이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자니가 진정으로 해병대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감찰을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걸세. 서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장과 이 문제를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정해졌다. 이것은 그녀와 구태영 상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미래가 걸린 조용한 전쟁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특전사령부로 보내게. 그리고 구태영 상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매일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동기에게 하는 조언이 아닌 상급 지휘관이 하급 지휘관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단장은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대답했다. 알겠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조카는 오늘 하루 외출을 허가해주게. 내 신변은 내가 책임지겠네. 물론이지. 그렇게 조치하겠네. 단장실을 나온 서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카 하준에게 다가갔다. 하준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모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모, 이제 가요? 그래, 나가자.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 말고 이모랑 즐겁게 보내는 거요. 서하는 다시 따뜻한 이모의 얼굴로 돌아와 하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부대를 나설 때 위병소의 근무자들은 모두 교체되어 있었다. 새로운 근무자들은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서하와 하준을 향해 칼 같은 경례를 붙였다. 서하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차가 부대를 빠져나와 해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졌지만 서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오늘 그녀가 시작한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지,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조국과 군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옆자리에 앉은 하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모, 그 아저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세상의 이치고 군대는 더 엄격해야 한단다. 그녀의 말은 조카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시작될 거대한 싸움을 앞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군 내부조리 척결특별위원회 윤서하 소장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겪은 일은 그날 저녁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극비리에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경로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2급 장성이, 그것도 최초의 여성 특전사령관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일선 부대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은 군 전체의 기강회의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장 전군의 특별복무 점검 지시를 하달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시오.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즉시 특별감사팀을 꾸렸다. 감사팀은 다음날 새벽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부대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졌다. 한편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구태영 상사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조사실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위병소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간첩 용의가 있는 민간인을 규정대로 검문했을 뿐입니다. 그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를 폭행했습니다. 성희롱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고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소용없었다. 당시 위병소에 함께 근무했던 해병들의 증언은 모두 그에게 불리했다. 그들은 고 상사가 서아에게 가했던 폭언과 성희롱 발언,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녀를 감금하고 포박하려 했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특히 고 상사가 서아를 대기실로 끌고 들어간 후 문틈으로 그의 추악한 행동을 목격했던 한 해병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구 상사님은 윤서아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어깨를 잡고 벽으로 미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사관은 구 상사의 과거 복무 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여러 차례 여군 및 여군무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왔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거나 신고하더라도 상급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사건을 무마했던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그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 같은 존재였다. 윤서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군 전체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특히 그동안 구 상사와 같은 이들의 권력 아래 숨죽여 지내야 했던 여군들 사이에서 미묘한 탐문이 일기 시작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근무하는 정혜림 하사는 그날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 역시 신입 하사 시절 구 상사로부터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더듬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가 군 생활 똑바로 하라는 협박을 들어야 했다. 너무나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갓 임관한 그녀에게는 저항할 용기가 없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였다. 그런데 그 악마 같던 구상사가 무너졌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여성 군인으로 알려진 특전사령관에 의해서. 정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어쩌면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정하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설치한 성범죄 및 부조리 신고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한편 조카 하준과 함께 하루를 보낸 서아는 그를 부대에 복귀시킨 후 자신의 지휘부가 있는 특전사령부로 돌아왔다. 그녀를 맞이한 부사령관과 참모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사령관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는 받았겠지. 예,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됐네. 그런 건 나중에 듣고 서아는 집무실로 들어서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우리 특전사 내 여군 전원을 대상으로 지휘관과의 대화를 소집하도록. 익명은 보장될 것이며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전해. 내가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녀는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휘하는 특전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집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군 전체의 성평등 문화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구태영 상사라는 개인의 몰락을 넘어 군대 내에 깊숙이 뿌리박힌 추악한 권력과 문화를 향한 거대한 전쟁. 그 전쟁의 최전선에 윤서아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 있었다. 여군들의 함성, 특전사령부 대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특전사 여군들은 굳은 표정으로 단상 위에 선 윤서아 사령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휘관과의 대화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연 사령관이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까? 서아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 우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강당에 모인 부하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각기 다른 계급과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여군이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벽과 싸워야 했던 동지들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지휘관의 훈시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서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어제 타군 부대에서 한 명의 군인이제 한 명의 여성으로서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나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복 입은 여성을 동등한 전우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릇된 문화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부당한 성희롱이나 차별을 겪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폄하당한 적은 없었습니까?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혹은 유난 떤다는 비난이 무서워 침묵해야만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군들의 가슴에 박혔다. 곳곳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술을 깨무는 모습들이 보였다.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침묵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겪었던 부당함, 여러분이 목격했던 부조리를 모두 털어놓아 주십시오. 사령관인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겠습니다. 서하의 진심 어린 호소에 얼어붙어 있던 강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의 망설임 끝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하사가 떨리는 손을 들었다. 사령관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계급과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소. 편하게 말해 보시오. 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작년에 같은 부대 선임 부사관에게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주임원사님께 보고했지만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자네가 예뻐서 그러는 거니 좋게 넘어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는 부대 내에서 선배 마음도 몰라주는 뻣뻣한 애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공감과 분노가 뒤섞인 폭풍전의 침묵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이끌어냈다. 첫 고백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훈련 성적이 남자 동기들보다 월등히 좋았음에도 여자는 체력이 약해서 중요한 보직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임신 사실을 보고하자 군대에 나으러 왔냐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쓰는 내내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상관이 업무 외적으로 밤늦게 계속 연락을 하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 근무평가에서 최하점을 주었습니다. 고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것은 그동안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상처와 눈물의 기록이었다. 서하는 단상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경청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이토록 무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감과 부하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뒤섞였다. 몇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손을 드는 사람이 없게 되자 서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연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고백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쏟아낸 눈물과 분노를 윤서아의 뼈에 새기겠습니다. 그녀는 강당에 모인 모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최고 지휘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여군들은 모두 놀라 숨을 죽였다. 지휘관으로서 여러분의 고통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특전사는 바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오늘 나온 모든 증언들은 즉시 사령부 법무실과 감찰실에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이며 2차 가해를 시도하는 자는 2배로 가중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보고하고도 묵살했던 지휘관과 상급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호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더 이상 여군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오직 여러분의 능력과 헌신만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사령관으로서 내리는 나의 가장 엄중한 명령입니다. 서하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나오는 소리였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확인하는 함성이었다. 그날 특전사 대강당에서 시작된 작은 외침들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그 메아리의 중심에 서서 가장 외롭고 가장 치열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심판의 날, 국방부 특별감사팀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상주하며 조사를 시작하자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구태영 상사에 대한 조사는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정혜림 하사의 용기 있는 첫 제보를 시작으로 구 상사에게 성추행과 갑질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조사 결과 구 상사의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여군들에게 상습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훈련이나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제해왔다.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은 이미 그의 일상이었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은밀하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부상사의 비위를 일부 간부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부대 내 문제를 외부에 알려서 좋을 것 없다는 폐쇄적인 조직 논리에 갇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섰다. 한 주임원사는 구 상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그의 비위를 눈감아준 사실이 밝혀져 함께 구속되었다. 감사팀의 칼날은 부대 전체를 향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훈련병들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 보급품 횡령, 근무태만 등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교육훈련단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장 최성규 대령은 매일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수많은 간부들이 직위 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군 내부 통신망과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병대부 부대 특전사령관 건드렸다가 부대 전체가 초토화되는 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고 군인들은 익명의 그늘에 숨어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부대에도 구상사 같은 인간들 널렸는데 이번 기회에 싹 다 청소했으면 좋겠다. 역시 윤서아 장군님. 자기 부대도 아니고 타군 부대 문제까지 저렇게 해결하시다니 진짜 군인이다. 하지만 저것도 잠시겠지. 군대라는 곳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있나 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서아라는 존재가 군 내부의 거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성 중심의 군 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군들과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초급 간부, 병사들에게 그녀는 우리도 목소리를 내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구태영 상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버둥쳤지만 증거와 증언은 너무나 명백했다. 매일같이 추가되는 자신의 혐의를 전해 들으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변해 온 아내에게 울며 매달렸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나가면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은 어떠해? 하지만 그의 아내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이미 다른 피해, 여군들의 가족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항의와 원망을 들은 후였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자랑스러운 군인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그녀 역시 깊은 상처를 받았다. 당신이 우리 애들 걱정할 자격이나 있어? 당신이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애들은 평생 성범죄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가족마저 등을 돌리자 구상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 가장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 여성의 당당한 발걸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거대한 산사태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 있었다. 고독한 싸움. 윤서아는 매일 아침 자신의 집무실에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대한 감사 결과와 구상사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서의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드러나는 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광범위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국방부 장관님께 독대를 신청하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댔어. 군의 뿌리부터 수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명운을 걱정하는 최고 지휘관의 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수술을 앞둔 집도일처럼 그녀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 집무실. 윤서아는 장관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장관은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 장군, 보고는 계속 받고 있나? 일이 생각보다 심각하더군.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부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몰랐다며 연일 사과하기에 바쁘고 다른 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하느라 난리야. 자네가 아주 큰일을 했어. 장관의 말에는 칭찬과 함께 묘한 가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윤서아의 정의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녀가 불러온 거대한 파장이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장관님, 저는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른 상처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도려내는 것이 군 전체를 위해 더 나은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한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자네 의견에 동감하네. 하지만 강 장군, 이 수술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걸세. 군이라는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필수적이야. 자네의 개혁 조치에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 과정에서 자네 역시 많은 상처를 입게 될지 몰라. 장관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는 윤서아의 행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었다. 특히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남성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자기 부대의 일이나 잘할 것이지 왜 타군 문제까지 들쳐서 군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나? 여자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은 그녀의 개혁 의지를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으로 폄하하고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려 했다. 서한은 그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유리 천장을 깨부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늘 보이지 않는 저항과 싸워야 했다. 그녀에게 이런 종류의 공격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장관님, 저는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제 개인의 안위는 조국에 반납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부하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저는 장관님께 범죄와의 전쟁에 준하는 군내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전군 차원의 특별기구를 설치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구의 지휘권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썩어빠진 군 문화를 뿌리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제안이었다. 육군의 한 군단급 부대 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전체를 아우르는 막강한 감찰 권한을 달라는 의미였다. 장관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실패할 경우 군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과 윤서아에게 돌아갈 터였다. 하지만 그는 서아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사적인 욕심이나 공명심이 아닌 군을 사랑하는 지휘관의 뜨거운 책임감을 보았다. 좋아. 강 장군의 뜻이 정 그렇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재가를 받겠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게. 자네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날카로운 칼일세. 그 칼로 썩은 부위만을 정확히 도려내야지. 선량한 조직원들까지 다치게 해서는 안 되네. 그리고 그 칼을 든 자는 누구보다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장관님,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손에 대한민국 국군의 운명을 좌우할 무거운 칼자루가 쥐어지는 순간이었다. 장관실을 나온 서한은 복도를 걸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장관의 마지막 말, 칼을 든 자의 고독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앞으로 그녀는 수많은 동료들과 등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존경하던 선배의 비리를 자신의 손으로 파헤쳐야 할 수도 있고 아끼던 후배를 처벌해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국민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이다. 그 숭고한 헌신이 일부 썩은 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고독한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어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변화를 갈망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둠 속으로 굳건히 걸어 들어갔다. 역사의 법정, 군사재판 법정, 피고인석에 선 구태영 상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위병소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죄명은 직권남용, 불법 감금, 강제추행, 성희롱, 협박, 금품 수수 등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였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증거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앞에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특히 정혜림 중사를 비롯한 피해 여군들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저질렀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할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구상사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다. 그가 오랫동안 군에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군 검사는 단호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착취하고 유린했습니다. 이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그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군복은 국가에 헌신하는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변론에서 구상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군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는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다. 그의 눈물 속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만이 가득해 보였다.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구태영.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에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군인 신분을 박탈하고 지금까지 수령한 군인 연금의 일부를 환수할 것을 명한다. 징역 15년, 군인 신분 박탈.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구상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군 생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그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그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한때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명예는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구상사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파멸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군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그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결되어 있던 수많은 부패의 고리들이 함께 드러나 단죄되었다. 그에게 뇌물을 받고 비위를 묵인했던 상급자들, 그의 범죄를 방조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지휘관부터 하급 간부까지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하준 훈련병, 아니 이제는 이병 계급장을 단 해병이 된 그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해병대라는 조직의 민낯을 보게 된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 거대한 부조리를 자신의 이모가 바로잡았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였다. 그날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부조리 신고 채널이 활성화되었으며 여군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하준은 주말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저 하준이에요. 잘 지내시죠? 우리 강아지 잘 지내? 훈련은 할만하고 네. 다들 잘해주세요. 근데 이모, 괜찮으세요? 이모 때문에 군대가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조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준아, 옳은 일을 할 때는 가끔 욕먹을 까고도 해야 하는 거란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느냐 하는 거지. 이모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내 자리에서 멋진 해병이 되는 데만 집중하렴. 네, 이모. 알겠습니다. 충성. 조카와의 통화를 마친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상사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그녀는 군내 부조리 척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상대로 한 거대한 수술을 집도해야 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한 남자의 추악한 몰락을 서곡으로 이제 거대한 개혁의 교향곡이 연주될 차례였다. 별은 지지 않는다. 윤서아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군 내부조리 척결 특별위원회 특조위 이 출범은
군 전체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특조위에는 각 군의 최고 엘리트 수사관들과 법무관, 감찰관들이 차출되어 합류했다. 그들에게는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군내 모든 조직을 감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특조위의 첫 번째 목표는 각 부대에 만연한 성범죄와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전군을 대상으로 한 익명 제보 시스템이 가동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특조위의 활동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오랫동안 군의 주류를 형성해 온 일부 보수적인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은 특조위의 활동이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언론과 정치권의 특조위를 비난하는 여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나친 마녀 사냥식 조사가 선량한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윤서아 장군은 군 개혁을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다. 윤서아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공격의 한복판에 섰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했고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저항이야말로 우리 군의 환부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특조위 활동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창군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내부에서부터 병들게 하는 부패와 부조리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번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급격히 특조위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그녀를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특조위의 칼날은 거침이 없었다. 수십 명의 간부들이 성범죄와 갑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는 별을 단 장성급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성역 없는 수사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일부 간부들은 언제 어떻게 엮여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극도로 몸을 사렸고 부대 지휘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낡은 관행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장통이었다. 윤서아는 처벌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도 착수했다. 여군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처리하는 성고충 전문 상담관 제도를 전 부대로 확대하고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신고 처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여성 군인의 보직 제한을 철폐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대 내에서 더 이상 성희롱을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여기는 분위기는 사라졌다. 부하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포관을 하는 행위는 지휘관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여군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고 숨기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경무에 지쳐 집무실 소파에 잠시 쓰러져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한 통의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발신인의 이름은 해병 이병 이하준 외해병대 교육훈련단 장병 1동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삐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충성, 사령관님, 아니 이모님께. 이모 덕분에 저희 부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여군 상사님들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십니다. 저희는 이제야 비로소 군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모님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충성. 편지 아래에는 수십 명의 장병들이 빼곡하게 적은 이름과 짧은 감사 메시지들이 달려 있었다. 서아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의 고독과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가 시작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었다. 대물림되는 사명. 세월이 흘러 윤서아는 특전사령관과 특조위원장의 임기를 모두 무사히 마쳤다. 그녀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군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은 지휘관들은 그녀가 만든 시스템 위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저녁을 앞둔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다시 찾았다. 몇 년 전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위병소는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었고 근무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당당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새로 부임한 젊은 부대장이었다. 장군님,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 부대는 장군님 덕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곳곳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낡고 권위적이었던 과거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차고 합리적인 새로운 병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여군 생활관과 편의시설은 전군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개선되어 있었다. 부대 역사관 한쪽에는 그녀에 대한 작은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군 개혁의 상징 윤서아 장군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가 위병소에서 불의에 맞섰던 그날의 일화와 그 이후 군 전체에 불어닥친 변화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는 상병이 된 조카 이하준과 부대원들이 함께 쓴 감사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치렀던 외로운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의 저녁식이 조촐하게 거행되었다. 수많은 훈장과 표창이 그녀의 군 생활을 빛냈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훈장은 변화된 군대와 장병들의 건강한 모습 그 자체였다. 군복을 벗고 다시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온 그녀. 세상은 그녀를 최초의 여성 특전사령관 군 개혁의 아이콘으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국을 사랑했던 한 명의 군인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의 늠름한 이모로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편 교도소에서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구태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진 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야 했다. 그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윤서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 그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추악한 욕망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역사의 법정은 이처럼 준엄했다. 한 사람은 불의에 맞서 군의 역사를 바꾼 영웅으로 기록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무너져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선택이 빚어낸 결과였다. 전역 후 윤서아는 자신을 찾는 수많은 제안을 고사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평범한 이웃들과 어울리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해병대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전역한 조카 이하준이었다. 이모, 저 하준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럼 아주 잘 지내지. 우리 조카는 전역하고 뭐 하고 지내나. 저 이모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 다시 군대에 가기로 했어요. 해병대 장교 시험에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예상치 못한 조카의 말에 서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준아, 그 힘든 길을 왜 또 가려고 하니? 너는 충분히 의무를 다했는데 이모 때문이에요. 이모가 보여주셨잖아요. 군인이 얼마나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저도 이모처럼 우리 군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이모가 제게 주신 가르침을 이제 제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조카의 목소리는 20살 청년의 치기 어린 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한 남자의 굳건한 다짐이었다. 서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가 군에 바쳤던 청춘과 헌신, 그리고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고독과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조카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래, 우리 조카. 아주 훌륭한 결심을 했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모는 항상 내 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해병대 장교가 될 거라고 믿어. 며칠 후
그녀는 조카의 장교 임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길을 나섰다. 하얀색 장교 정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조카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조국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맹세하던 그 뜨거웠던 날들을. 임관식이 끝나고 하주는 자신의 소위 계급장을 이모에게 내밀었다. 이모께서 직접 달아주세요. 이모는 제 영원한 사령관님이십니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조카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녀는 조카를 힘껏 안아주며 속삭였다. 자랑스럽다. 내 조카. 아니, 이 소희.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한 세대의 별이 지는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의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한은 집으로 돌아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고 어깨 위에 별도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지 않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고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령관, 군의 부조리에 맞서 거대한 개혁을 이끌었던 영웅.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화려한 훈장이나 직위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변화된 군대와 그녀의 뜻을 이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 바로 그들이었다.